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킨 부동산입니다. 20년 만에 최악의 긴축이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리스크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부를 쌓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강한 긴축은 언제나 큰 위기를 부립니다. 자, 1990년대 중반의 미국의 금리 인상은요, 아시아 외환위기로 이어지게 되고요. 2000년 전후로 진행했던 긴축은요, IT 버블 붕괴와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2000년대 중후반에 진행됐었던 금리 인상은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그리고 장기적으로 유럽 재정 위기까지 영향을 주게 되죠. 자, 그러면은 현재 다시 이런 과거와 같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예고될 때 어떤 위기를 부르게 될까요? 자, 이미 연준에서는요, 고금리의 장기화를 천명을 했습니다. 4%대 고금리를 최소 1년 정도 견뎌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자, 많은 주요 국가에서 제로금리에 가까운 낮은 금리가 익숙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4%대 고금리를 견뎌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죠. 자, 하지만 연준에서 이렇게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위기가 터지지 않아야 됩니다. 자, 왜냐면 대규모 위기는요, 물가와 성장률 동시 급락을 불러요. 그럼 중앙은행의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또한 자, 이런 위기 과정에서 자산 가격 급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금융 시스템 위기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전환을 만들면서 이 위기를 덮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2023년 중에 만약에 위기가 오잖아요, 긴축 종료 신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위기가 온다고 그렇게 방향을 쉽게 바꿀까? 지금도 외환위기 겪는 나라 많은데 스리랑카, 라오스, 파키스탄 모두 다 외환 디폴트 상황에 가깝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터키도 외환위기가 심각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국가 중 한 곳이죠. 그런데 모든 나라의 위기가 다 미국의 통화정책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미국의 통화정책을 바꿀 수 있는 위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주요 국가에서 위기가 생겨야 돼요. 미국 내부적으로 위기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EU, 중국, 일본 같이 주요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것이 통화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지표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미국을 제외한 EU, 중국, 일본 모두 위기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곳 모두 다 재정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부분이죠. 자, 오늘은 중국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중국 위기 하면 꼭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회색 코뿔소, 중국의 3대 회색 코뿔소라 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위험 리스크지만 이게 오랫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그냥 방치했던 이슈.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실제 문제가 되게 돼버리면 달려오는 코뿔소처럼 대처가 어렵고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3대 회색 코뿔소, 중국에서는요, 부동산 버블, 기업 부채, 그림자 금융을 꼽습니다. 특히 이 그림자 금융은 지방정부 부채와 연관이 돼 있다는 부분이죠. 자, 솔직히 이 3대 회색 코뿔소 10년 전부터 경고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험 요소들은 왜 아무 일 없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시장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자, 부동산 버블 문제에도 기업 부채 문제도 지방정부 부채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왜? 시장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게 돼요. 당연히 이자 부담이 낮아지다 보니까 과도한 채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는 부분이죠. 자, 중국 위험 리스크의 근본 원인을 보면요, 부채에 의존하면서 성장해왔다는 거예요. 자, 중국 기업들은요, 마구마구 채권을 발행하고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기업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죠. 또한 지방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기업에 생존하면서 전 세계 시장을 싹쓸이해 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방정부는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보조금까지 지불을 했을까? 특수 목적 법인을 통해서 채권을 발행하면서 부양책을 진행을 했다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부채야 이미 공개된 것만큼 심각한 건 있지만 여기 외에도 그림자 금융을 통한 부채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하나가
지방정부 부채도 이게 숨겨진 부분인데 실제를 보면은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 기사를 보면은 중국 지방정부의 빚이 무려 1경 6,700조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의 부채를 보면은요, 중앙정부 부채는 되게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모든 도쓸 일을 다 지방정부에 밀어버려요. 그럼 지방정부에서 부양책이든 모든 기업 살리기든 다 나서다 보니까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났네. 근데 이게 통계에 안 잡히는 거예요. 왜? 특수 목적법인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 보다 보니까 이게 공식적인 통계에 안 잡히고, 이게 문제가 될 경우에 중국 시장이 뒤집어질 것이다,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위험 리스크 저만 알겠습니까? 중국 정부가 더 잘 알겠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요, 지난 10년 넘게 구조조정과 부양책을 병행을 했어요. 자, 구조조정이 늘어나서 부채도 줄이고 아무래도 지출도 감축하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중국 정부는 침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부채에 의존한 성장한 국가이기 때문에 부채를 일으키지 않고서는 성장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침체가 나타나게 되면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한다? 바로 금리 인하의 부양책을 발표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중국 정부는 과감한 부채 감축 전략 그리고 구조 조정에 들어갔는데 이게 1년도 안 돼서 성장률 둔화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김없이 경기 활성화 대책이 발표가 된 겁니다. 먼저 금리를 낮췄어요. 중국의 기준금리라 불리는 대출 우대 금리를 낮췄고요. 또한 195조 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이런 식으로 금리 낮추고 부양책 발표하면 위기가 덮어지고 성장을 계속 높게 이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야, 지금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이 비상이라는데 왜 중국은 자본 유출이 안 일어나지? 미국에다가 EU에다가 영국까지 계속해서 기축통화국가까지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는데 그 채권 사지 중국 채권 사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 그런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비중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자본 규모도 적다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중국은요, 강력한 자본 반출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무역 활동을 통해서 막대한 흑자를 쌓아 나가고 있는데 이게 해외로 나가는 것을 굉장히 통제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 유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침체를 탈출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더 큰 위기를 부를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와 부양책, 지금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전 세계적인 긴축 상황에서 중국 정부만 유동성을 푸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유동성을 푸는 정책은요, 물가 불안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의 물가 안정 목표는 3%입니다. 근데 현재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이 2.7%예요. 자,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제 이하를 유지하는 저물가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중국은요, 일본과 더불어서 코로나19 이후에 저물가를 기록하는 드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해서 수요층 인플레 요인이 붙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층 인플레 요인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재 중국의 상황이라는 거죠. 문제는 지금 중국 정부에서 하는 부양책은요, 결국 수요층 인플레 압력을 확산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대규모 인프라 중심으로 투자 계획 방안이 나왔잖아요. 자, 그럼 이게 이런 부양책이 쏟아지고 나서 저물가가 이어지게 된다면 억제된 공급층 인상 요인이 한꺼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인플레이션 경계령이 나온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인민은행의 목표치 3%를 웃돌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이 물가 상승률 3%를 넘어서 4%까지 치솟게 되고 더 이상 물가 상승 압력이 확산되는 것을 방치하기 어려울 거라고 본다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 그 어떤 정부도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다는 거,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중국이 물가 불안을 이유로 정책 금리를 올린다는 소식이 들리면 자산을 다 팔아야 됩니다. 중국 기업이나 가게, 지방정부는요, 금리 인상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물가 불안에 따른 금리 인상은 한두 차례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번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중국은요,
금융 시스템 위기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면요, 대한민국은 2008년 금융위기 정도는 애교로 보일 정도로 큰 위기가 같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모두 다 출렁거릴 거예요.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내 집 마련은 해야 되죠. 무주택자한테 최고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긴축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분야 내년에 진짜 많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팁 저희가 쇼킹부동산2 청약 가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남들 모두 다 청약하고 싶을 때 청약 못 받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도 당첨될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